그날 단 30초짜리 문자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대출했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 돈을 훔친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이자 자동이체 완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 후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공동명의로 진행하셨다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빼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 달 뒤에 찾아왔으니까요. 제가 분노로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낼 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같은 피해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8년째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5년이 넘었지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성민이가 손녀 민지를 데리고 오면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성민이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표정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셨어요? 보이스피싱이 진짜 심각하대요. 특히 어르신들 피해가 엄청나다고. 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80대 노인이 경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였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래, 나도 봤다. 무섭더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속인다던데. 성민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통장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보안 설정도 다시 해드리고 안전하게 바꿔놓을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연금 통장엔 3,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자 내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이 돈을 잃는다면 나는 정말 막막해질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봐줘라.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나는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성민이는 안심하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 뒤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게 잘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보안도 강화하고 이상한 출금은 자동으로 차단되게 설정했다고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가족이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영호 고객님, 대출 이자 자동이체 완료. 처음엔 잘못 온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객 이름이 분명 내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 23일에 3천만 원 신용대출 실행되셨는데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공동명의로 진행되셨고요. 아드님 김성민 씨께서 서류 제출하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을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나를 이용한 겁니다. 그것도 보이스피싱을 막겠다는 핑계로요. 그날 저녁 나는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아,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냈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잠깐만 쓰고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키운 아들이 결국 나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떨리는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배신감만 가슴속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손녀 민지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찾아온 진실은 내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도 가까운 편의점으로 대신했고 산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내 얼굴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어린 손녀는 할아버지가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 아빠가 나를 배신했어? 다시 만날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호 씨 되시죠? 저는 희망투자신탁 김대리라고 합니다. 희망투자신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 네, 사실 아드님 김성민 씨께 투자 권유를 드렸던 담당자인데요. 혹시 요즘 아드님과 연락되시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투자라니? 성민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건가 싶었습니다. 무슨 투자 말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성민 씨께서 2달 전에 사회복지연계 재활투자 상품에 가입하셨는데요. 손녀분 민지 양 치료비 마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연계, 재활투자, 민지 치료비. 단어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지가 뇌병변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치료비를 마련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저희는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장애아동 가족분들께 저금리 재활지원금을 드리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씨께서 아버님 연금 증서를 담보로 가입하셨는데 첫 달 납입이 안 되셔서 연락드린 겁니다.
연금 증서 담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민이가 내 연금까지 건드렸다는 말인가? 아니, 잠깐 이상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가 이런 투자 상품을 운영한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회사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1번지 희망빌딩 5층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즘은 노인네들도 스마트폰 쓸 줄 압니다. 포털 사이트에 희망 투자 신탁을 쳐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헤란로 321번지를 검색했습니다. 그 주소에는 다른 회사들만 있었고 희망 빌딩이라는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누군가 성민이를 속인 겁니다. 아니, 성민이만이 아니라 나까지 내 통장과 연금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빼간 겁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곧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성민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 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아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내쫓았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며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끊어버렸고 문자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성민이를?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니 금융사기 전담팀으로 연결됐습니다. 젊은 목소리의 형사가 받았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내 통장을 가져간 것, 대출이 실행된 것, 그리고 방금 받은 수상한 전화까지. 형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희망투자신탁은 전형적인 사기 조직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족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죠. 그럼 내 아들은요? 아들도 피해자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자녀분을 먼저 속여서 부모님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특히 장애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노립니다. 지원금을 준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하면서 접근하죠. 형사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나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차가운 말을 듣고도 혼자 사귀며 견뎠을 그 시간들. 어르신, 일단 경찰서로 오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셔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드님도 함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성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주 만에 처음 보내는 연락이었습니다. 성민아, 아빠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단 6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뭘까? 미안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괜찮다는 말일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부자는 진짜 적에게 당하기 전에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노린 거였습니다. 가족을 갈라놓는 것, 그게 진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렀습니다. 문을 열자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들어와라. 성민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성민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민아.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봐라. 아빠가 들어줄게.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국장애인복지협회 상담사라고 했어요. 민지재활치료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면서 상담을 권유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요즘 사기 전화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민지 이름이랑 생년월일 재활센터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개인정보 유출? 요즘 흔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이나 복지센터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장 입고 명함도 주고 서류 가방도 들고 완전 그럴싸했어요.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김대리라고 했어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문이었어요. 정부 로고도 찍혀있고 공문처럼 생겼어요. 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조건은 보호자 신용등급 확인이랑 가족소득 증빙이었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실제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와 비슷하게 꾸며서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 정보를 달라고 했나? 네, 처음엔 제 통장만 요구했어요. 근데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 신용 등급이 낮아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바로 승인된다고 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가 아니라 그 사기꾼들에게요. 그때 아버지한테 보이스피싱 얘기하면서 통장 맡기라고 한 거냐? 아닙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성민이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진짜로 당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아버지 통장 보안을 강화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서류만 복사하면 된다고 했어요. 교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고 먼저 말해서 신뢰를 쌓고 정작 본인들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인인증서까지 넘긴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같이 속았어요. 민지 치료비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휴지를 건네려다 말고 그냥 아들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일주일쯤 지나서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실행 완료. 3천만 원. 그때 알았어요. 제가 당한 거라는 걸. 성민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아버지 명의로 제가 공동대출자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연락처는 다 꺼져 있었어요. 협회에 전화해 봤더니 그런 사업은 없대요. 제가 본 공문도 가짜였던 거예요. 성민아, 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왜 아빠한테 바로 말 안 했니? 어떻게 말씀드려요? 성민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날려버렸는데 제 잘못 때문에 차라리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대출 받을 때 찾아다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 신용으로는 한 푼도 못 빌려요. 그러다 아버지한테 들켰고 아버지는 절 미워하시고 성민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아버지를. 성민아,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도 어제 그 사기꾼들한테 전화 받았다. 너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게 아빠 잘못이다. 아빠가 미안하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희망투자신탁이라는 가짜 회사 민지치료비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 그리고 경찰과의 통화까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너 같은 젊은 사람도 속는데 아빠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알았겠니? 우리 둘 다 당한 거야. 성민이가 와락 안겨왔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들을 꼭 안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아들을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자. 아빠랑 같이 신고하러 가는 거야. 네, 아버지. 그런데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영영 못 찾아. 일단 싸워는 봐야지. 아빠랑 같이.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3주 만에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느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2층 금융범죄수사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경찰서라곤 운전면허 갱신하러 온 게 전부였던 나였습니다. 성민이도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보세요, 김영호 씨 되십니까? 어제 통화했던 형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이름표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파일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따라온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저 상자들 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에요. 나는 놀라서 상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같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많습니까? 네,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고 안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특히 가족 간 문제가 얽히면 신고를 꺼리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부끄러움.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남들에게 말하기 싫었습니다. 아들한테 당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강 형사는 우리를 앉히고 진술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금융 정보를 넘겼는지 다 기록해야 합니다.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게 했던 이야기를 형사에게 반복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협회를 사칭한 남자 가짜 공문서 지원금 명목으로 요구한 서류들.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함은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내 회사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있으면 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희망투자신탁이라는 곳에서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중 사기 수법입니다. 먼저 자녀분을 속여서 부모님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거죠. 압박이요? 네, 보통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처리된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추가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한 번 당한 사람을 또 속이다니. 옆에 앉은 성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범인들은 잡을 수 있습니까? 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직은 대부분 대포 통장을 쓰고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연락합니다.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럼 돈은요? 제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성민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은행에서 실행됐고 법적으로는 어르신과 아드님께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돈을 이미 빼돌렸으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신고하셔야 수사가 시작되고 혹시라도 같은 조직의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면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통화 내용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많은 걸 썼습니다. 성민이도 옆에서 자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상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박씨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씨 여기 웬일이세요? 아, 그게 좀 일이 있어서요. 박씨는요? 박씨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했어요. 딸 이름으로 보험 사기. 3,500만 원 날렸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또 피해자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정말 많대요. 관리사무소 직원 말로는 우리 단지에서만 벌써 5가구가 당했다던데. 박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말하는데도 막상 당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가족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심한다고 한 행동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꼭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꼭 갚겠습니다. 성민아,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살아가는 게 먼저다. 민지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너희 생활도 있잖니? 그래도 아버지 노후 자금을? 됐다. 아빠한테 연금 있잖니?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지 보러 가실래요? 얘가 할아버지 엄청 보고 싶어 해요. 3주 만에 듣는 손녀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민지 보러 가자. 차는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변할 수 있겠죠? 힘들어도 함께라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지였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손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 전보다 걷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재활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응. 할아버지 어디 갔어? 엄마가 할아버지 바쁘시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정작 지켜야 할 건 이 아이의 미소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자주 올게. 민지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손녀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성민이와 며느리도 옆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 중 1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말단이긴 한데 그래도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진술과 연결해서 추적 중입니다. 돈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일부는 회수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이자 감면 승인 나셨어요. 6개월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짓눌리는 압박감은 덜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민이가 민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진급했어요. 월급도 오르고요. 그리고 민지 치료비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정부 지원이에요, 이번엔. 나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보행기 없이 몇 걸음을 걷는 손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성민이 가족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금융사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이 자녀 명의 사기로 5천만 원 피해.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특히 고령층은 자녀나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의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닥치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정보에 대한 무지. 그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 아무리 급해도 금융정보는 전화나 문자로 주지 말 것. 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 반드시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할 것. 셋, 가족이라도 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맡길 땐 신중할 것. 하지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확인하라는 것. 넷,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것. 다섯, 무엇보다 가족 간에 솔직하게 대화할 것.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인생의 이익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통장은 비워갔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더 가까이 묶어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민이가 또 들른다고 했습니다. 민지 재활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고요. 나는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노후의 진짜 위험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을 이용한 사기는 정말 교묘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하신 분들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알아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